네. 시험 대비 총정리본. 파일도 만들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거 올리면은 애들이 수업은 안 듣고, 이것만 보고, 그리고 또 올렸던 영상은 다시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시험 치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올릴까 말까 했었는데, 뭐, 이거라도 보고 오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는 역사는 무엇인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니까 역사는 뭐냐는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역사는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로서 역사냐, 기록으로서 역사냐, 있는 그대로 썼느냐, 있는 그대로냐,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공을 했느냐인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가공을 했으니까 주관적이겠죠. 다만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당연히 뭐 이게 누군가가 가공을 하는 거니까 누가 가공했냐, 누가 어떻게 썼냐, 누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이런 주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누가 받고 뭐 어떻게 받고에 따라서 해석이나 의견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 거. 그다음 역사를 왜 배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제 오답은 있는데 한 가지 좁은 한 가지의 시선. 그러니까 누군가를 차별하고 특히나 혐오와 뭐 비판은 괜찮아. 혐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쟤는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연구되고 활용이 됩니까?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이야기들, 사람이 겪어온 이때까지 옛날 이야기들을 다루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다루려고 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사료라는 게 이제 진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흔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물, 유적, 아니면은 진짜 기록 이게 다 사료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진짜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석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거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사료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료 비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도출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연표, 도표, 그림, 지도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연표는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도표는 이제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보기 좋게 데이터로 정리한 거고 그림은 의미를 분석하라고 했고 지도는 법례를 좀 잘 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선사문화가 있는데 선사문화는 그 글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에 있었던 거 구석기와 신석기 일단 이걸 중심으로 했고 도구는 이제 구석기에는 돌멩이 떼서 만든 떼석기 그다음 신석기는 돌멩이를 갈아서 만든 간석기가 있었고 그리고 신석기 때부터 이제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저장할 토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먹을 거를 만드는 방식이 구석기에는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었으면 신석기에는 농경과 목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동물 기르는 게 농경과 목축이에요. 근데 이런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커다란 변화를 낳았다는 거에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이 농경과 목축이 마치 혁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쪽에 보시면은요. 구석기 시대는 추워요.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서 이동을 하시고 신석기 시대는 그나마 먹을 게 많으니까 앉아서 정착 생활 하시고 그 다음 주거 제가 자꾸 파일에서 오래간 파일을 자꾸 줘갖고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좀 걱정되는데 구석기 시대는 춥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서 사셨고요. 신석기 시대는 움집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회문화 좀 특징적인 거 구석기 시대는 동굴 벽화를 그리고 여인상도 만들었고 신석기는 평등 사회였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다 그러니까 문명과 도시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큰 강을 중심으로 이제 농경과 교역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많이 모인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등장하게 되니까 사유재산을 통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니까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 계급이 발생되면서 마치 그 도시가 국가처럼 됐다라고 해서 도시국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위에 있는 계급 친구들은 장신구 또는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청동기를 사용했고 통치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거 뭐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어떤 문명에서 어떤 강이랑 연결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라고 수업 시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4대 문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이 있죠. 강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이집트는 나일, 인도는 인더스, 중국은 황허강을 중심으로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이 황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짓기 위한 탄력하고 뭐 진법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 이집트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됐고 중국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법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을 썼고요. 60진법이 뭡니까? 기준이 60이라고요. 시계 보면은 60분 되면 1시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 단위가 최고 위로 찍는 게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59분 59초 여러분들 시계에서 볼 수 있는 게 59분 59초까지 볼 수 있지만 60을 못 보잖아요. 1로 되잖아요. 그게 60진법이에요. 여러분들 10까지 셀 때 그거 10이라는 단위는 10이지 1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까지는 여러분들이 앞 볼 수가 있는데 9를 넘어선 거는 10으로 표시되잖아요. 이게 10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단위가 뭐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거를 진법을 정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시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게 인도에는 하라파, 모헨조다로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아시면 되고요. 종교 건축물 뭐 이런 것들에서는 메소포타미아는 지구라트, 이집트는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을 이제 경배한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 신권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에는 그 바빌로니아 때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죠.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함무라비 법전 써드릴게요. 바빌로니아. 또 여러분들 헷갈린다 또 이렇게 안 하면. 이 특징 복수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사자에서가 있었고 상에서는 갑골문에다가 이제 갑골문이 있었죠. 갑골문은 여러분 뭐 거북이, 배딱지 이런 거에다가 글씨 써놓고 금가게 한 다음에 불에다가 구워서 금간 거를 보고 점친 거. 그게 갑골문이었어요. 뭐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이었고 현세를 중시했다. 이집트는 폐쇄적이었고 내세를 중시했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요 변화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철제 무기를 쓰는 히타이트가 바빌로니아를 공격해서 결국에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는 아리아인이 침입을 하면서 겐지스강까지 유역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뉘게 되는데 지배하고 있는 친구들을 브라만과 크셔트리아 그 다음에 지배받는 친구들이 바이샤와 수두라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가 성립이 되었고 이거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브라만교였습니다. 브라만교의 경전은 베다였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상에서 주로 넘어갔는데 주는 뭐 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혈연적 봉건제가 있었어요. 봉건이라고 하는 게 내가 땅을 다 못 다스리니 네가 좀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땅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는 그래도 뭐 우리 친척인데 내가 뭐 뒤통수 때리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 지나니까 결국엔 남되고 그리고 내가 황제 입장에서 내가 계속 땅을 왕이지 이때는 왕 입장에서 내가 땅을 계속 떼서줘야 되니까 내 힘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점점 빠지다가 유목민족이 침입을 하면서 주의 수도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거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서아시아 쪽을 좀 좀 다루면요. 이쪽은 여러분들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퉁쳐서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바빌로니아가 히타이트에게 망하기 전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뭐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런 것들 다 통일을 하거든요.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시리아고요. 근데 아시리아는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해서 반발심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란이 일어나고 하는 등 해서 아시리아는 빨리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을 했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람 두 명, 키루스랑 다리우스.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특징은 관용적이었다.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다리우스 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전국을 20개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했으며 얘를 감시할 감찰관을 파견했는데 그게 왕의 눈과 귀였고요. 도로망으로 왕의 길을 만들었어요. 종교는 조로아스터교가 등장을 했고 뭐 그랬는데 얘네가 망한 거는 이제 뭐 총독이 반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저거 페르시아가 졌죠. 그 다음에 총독이 반란이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로스가 침입해서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왕조 페르시아 이제 막 알렉산드로스 침입하고 분열이 되었을 때 다시 그거를 통일했는 게 사선왕조 페르시아인데 이 사선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뒤를 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제시하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선왕조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하고 꾸준히 경쟁을 했고 로마 제국의 뒤를 이은 비잔티움 제국하고도 전쟁을 계속하죠. 그리고 이거의 결과로 뭐 상업 루트가 바뀌면서 새롭게 성장한 도시가 메카였고 이 메카에서 등장한 이슬람교한테 결국에 사사왕조 페르시아도 멸망하고요.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국제적인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유럽 쪽 역사인데 그리스 폴리스부터 해서 로마까지 한번 또 다룰게요. 그리스는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안 할게요. 하지만 폴리스는 자기들끼리 최소한 같은 언어를 쓰고 그리고 같은 민족 의식은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집단 의식은 있었다라고 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거 올림피아 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폴리스가 막 성장을 스토리를 좀 보면 폴리스가 막 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는데 얘네가 성장을 하고 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가 결국 이겼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는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를 중심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얘네 둘이가 한번 싸우거든요. 델로스랑 펠로폰네소스가 그때 펠로폰네소스가 이깁니다. 동맹이 이겨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펠로폰네소스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리스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뭐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결국에 혼란스러울 때 이거를 다 때려 부순 게 알렉산드로스였죠. 알렉산드로스가 이거를 다 때려 부수고 그거 자기가 먹습니다. 이거 그리스 폴리스를 좀 다루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데 아테네는 민주정이 어떻게 발달했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솔론, 클레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솔론은 재산에 따른 참정권을 부여했다라는 키워드. 그다음 클레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 왜 그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외국인 여성 노예는 참정권이 없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 다음 이 그리스가 이제 폴리스가 분열되고 나중에 알렉산드로스에게 먹혔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하고 인도 서북부를 정복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다가 병 걸려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요. 제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워낙에 넓은 땅덩어리, 동서융합 정책을 좀 했습니다. 혼인 정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거점들에는 그리스식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동서융합 정책의 결과로 그거 그리스 문화가 저 동쪽에 아시아 쪽에 퍼지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는데 그게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쪽 영향을 받은 철학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철학이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다. 그다음 로마. 로마는 여러분들이 막 되게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따지면 뭐 비슷하죠? 위랑 밑이나. 그거 로마는 크게 보면은 공화정 시기와 제정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로마 공화정 때는 귀족 중심의 이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되었고 원로원과 집정관을 이 귀족들이 독점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는 평민들이 정치 참정권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시위를 했고 그 결과 자기들의 대빵인 호민관 설치하고 자기들의 회의체인 평민회를 설치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결국에 이탈리아를 다 통일을 했는데 그거 하고 보니까 밑에 카르타고라는 애들이 있네? 거슬리네? 라고 해서 카르타고랑 전쟁을 치고 결국에 로마가 이기거든요. 근데 이때 그 이런 전쟁들을 치르면서 로마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졌는데 이거를 돈 많은 친구들이 갖고 가게 되고 자기들이 노예를 부려서 농장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농장 경영 라티푼디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땅 갈아서 먹고 사는 자영농은 멸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영농이 멸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자영농이 일반 시민들이 멸망하면 일반 시민들이 군인이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군인도 없어지고 세금도 애매해지잖아요. 이래서 우리나라 망한다. 야, 그 자영농들을 좀 살리자라고 하면서 땅 좀 주고 먹을 것 좀 주자라고 했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으나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그 로마에서 내가 니네 편이 돼줄게 라고 하면서 군인 정치가 막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카이사르. 그리고 카이사르가 한번 정권을 장악하지만 결국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실질적으로 로마의 행정, 군사 등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제정이 시작되었다고요. 제정은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전성기가 맞이하는데 이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로마의 그거 내가 황제 할래라고 하면서 군인 출신의 황제들이 막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시기를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하는데 세 명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디콘테 아니 뭐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치사하게 뭐 디스탄티누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꼬아서 안 되니까 앞 글자만 제대로 알아두세요. 디콘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4개로 나눴다. 콘스탄티누스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믿어도 괜찮아라고 했고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 뭐 풀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같은 거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때는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동서로 분리되었다.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다스리는 거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이 되게 발달됐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해서 시민법이 있어요. 뭐 12표법이 대표적인 거고 이거는 로마 공화정 때 만들어졌던 법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라고 만민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 제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후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의 뒤를 이으면서 로마법을 총정리하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제국 시기와 로마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 시기는 동일 국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뒤를 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고대 동아시아부터 해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를 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춘추전국 시대부터 진한을 보면 우리가 진나라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진이란다 주가 있었죠. 혈연적 봉건제를 했는 그러면서 혈연적 봉건제를 하면은 다 분열이 되기 그러니까 내가 그 왕이 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애들이 이제 힘이 길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 유목민족한테 한 대 맞고 수도를 동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인자 할래라고 했는 시대가 춘추 시대고 내가 그냥 왕 할래 했는 시대가 전국 시대인데 이때 부국강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힘이 길러요. 우리나라가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잘 아는 사람들 다 오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애들을 모집 공채를 해요. 그 공채를 해서 저 좀 똑똑한데요 하면서 등장한 친구들이 제자백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자백과는 뭐 크게 보면 4개, 유가, 국가, 뭐 법과, 도가, 유묵, 도, 법인데 유가는 뭐 인간답게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있는 공자맹자, 충효 예를 제시했고요. 뭐 인의 예지 뭐 이런 것들 제시하는 게 유가. 그 다음에 묵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랑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묵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기적이고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엄격한 법과 제도로 사람들을 다스립시다. 법과. 그 다음 그거 유가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쳤다고 하면은 도가는 야 자연 봐봐 얼마나 잘 돌아가
자연스럽게 냅두면 알아서 다 돼 라고 하는 게 노자와 장자, 도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뭐 농경 발달하고 소를 이용한 농경 발달하고 화폐, 상공업이 발달돼서 화폐가 등장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를 다 통일하는 게 진이고요. 진은 엄격한 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대신에 그리고 또 대규모 토목공사도 많이 했어요. 뭐 만리장성이 대표적인 예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공사도 많고 뭐 조금만 하면 사형이니까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이 진시황 죽고 나서는 반란으로 금방 진이 멸망하게 됩니다. 진의 통치 방식을 보면 이게 조금 중요한데, 진은 이제 진 때부터는 봉건제가 아니고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제국의 형태를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방을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국이니까 하나의 통치된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각종 통일된 요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 화폐, 도량형. 도량형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일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전쟁도 치러 나가고 만리장성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칭호를 처음 사용했는 게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특히나 진나라에 있었던, 여러분들 뭐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진시황이거든요. 왜 진시황이냐면은 진이 춘추전국 시대를 다 통일한 다음에 그 전국 시대는 왕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 통일을 한 왕이잖아요. 그럼 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왕들하고 다른 존재예요. 왕들보다 훨씬 대단해. 근데 왕들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는 없어. 그래서 전설 속에 있는 3명의 황과 5명의 그거 죄를 다 합친 것보다 나는 합친 것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진나라 때 처음으로 시예요. 사용한 황제라는 표현이라고 해서 진시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문화는 저 진나라 때 법가를 채택하고 사상을 통일하거든요. 그러면서 유가를 탄압해요. 이 유가가 탄압이 되면서 책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많이 탔어요. 자, 이거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진이 멸망한 다음에 막 그거 다시 다 통일했는 게 한나라인데, 한은 그거 한고조가 세운 나라고요. 그리고 한고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혼자서 이 한을 세운 게 아니다 보니까 나를 도와준 친구들한테는 봉건을 해줬어요. 땅덩어리를 줬어요. 그게 지방에는 그래서 봉건제를 했고 중앙에는 군현제를 했다라고 해서 군국제라고 합니다. 봉건제를 하면은 나오는 게 국이에요. 나라야. 그래서 군국제라고 하고, 한 무제가 때가 되면은 사실상 이 봉건제는 황제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한 무제 때 이 봉건제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군현제만 남아 있으니까 군현제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무제 때가 되면은 뭐 돈도 진짜 많아졌어요. 국가에. 그리고 힘도 강해졌으니까 주변 애들을 패러가 다닙니다. 대표적인 게 흉노. 이 흉노 정보를 하려고 혼자 때리러 갔더니 좀 찝찝해요. 흉노가 세긴 세. 그러니까 아, 나랑 같이 흉노 때릴 사람 없냐? 라고 하면서 장건이라는 친구를 대월지라는 곳에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고조선을 때려 부수고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잡고 있더니 돈이 없어. 그래서 국가 주도의 전매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외척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 출신인 왕망이라는 아저씨가 자기가 황제한답시고 황제가 되고 나라 이름을 신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제 광무제라는 사람이 이 외척 왕망을 몰아내고 다시 한나라로 바꿔요. 국가 이름을. 그래서 한은 크게 보면 전한, 앞에 쓰던 한, 그 다음에 중간에 신, 그 다음 광무제가 사용 후한 시기로 구분을 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광무제 후 후한 때도 외척, 환관, 호족 얘네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성장 막 해서 하고 있을 때 사이비 종교 단체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한나라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한의 이제 통치 방식,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 구분을 했는데, 한 고조 때는 군 국제라고 하는 거고 한 무제 때는 군 현제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봉건제가 더 이상 한 무제 때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무제 때 흉노 정복을 위해서 장건을 파견했고 그 결과 비단길을 자기들이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무제 때 이제 유교가 공식 통치 이념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진나라 때 유가를 탄압하면서 경전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걸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 경전 복원 학문이죠. 이게 훈구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위진남북조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후원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거 막 여러 집단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세 개의 나라로 다시 붙거든요. 이게 위촉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됐는데 이거를 다 통일하는 게 진이에요. 그런데 이 진은 또 막 그 왕실 내분이 일어나고 하면서 막 혼란스러운데 위쪽에서는 또 춥다고 유목민족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유목민족 출신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진이 망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세력들이 남쪽에 새롭게 동진을 세워서 동진이 되고 진이 멸망한 그 북쪽에 내려왔던 5개의 유목민족이 16개 나라를 세우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556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동진의 뒤를 이은 한족의 국가 이거를 남조라고 하고 남쪽의 왕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북쪽에 이 5호 16국을 통일한 북위부터 해서 있었던 여러 국가를 북쪽의 왕조, 북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해서 위, 진, 그러니까 위, 진, 남조, 북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진, 남북조라고 합니다. 위진남북조에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거는 북쪽에는 효문제라는 북위에 효문제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한족의 문화를 중심으로 선비족의 문화를 섞으려고 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 유목민족의 문화를 하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위가 선비족인데 얘네들의 언어, 복장 하지 마. 대신에 한족과 결혼 많이 하세요라고 했는 게 이제 그 북위의 효문제의 특징이고요. 그다음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쪽에서 건너온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남쪽에다 전파해줘서 남쪽 지방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 위진남북조 시대 특징으로 인지 선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는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단순 추천이었으면 이때부터는 중정관이라는 이제 관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역 인재를 9등급으로 평가해서 중앙으로 추천하는 구품 중정제라는 제도가 나왔고 이 구품 중정제 때문에 특정 가문이 계속해서 고위 관직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특정 가문이 귀족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문벌 귀족 사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교과서 따라서는 문벌 사회라고도 하는데 뭐 우리 교과서는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 문화적으로는 불교는 뭐 불교와 도교가 둘 다 유행을 했는데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면은 남쪽에는 귀족 문화 그러니까 위에서 쫓겨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살고 있는 애들이 해남 땅끝마을 가서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해남 땅끝마을 갔어요. 구급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하기가 싫겠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위에서 좀 높은 직책 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일을 왜 해? 니네가 해. 라고 하는 귀족 문화. 그리고 귀족은 일 안 해. 귀족은 깨끗한 것만 볼 거야. 하는 청담사상.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게 유교가 중국의 전통 사상이거든요. 종교고 사상인데. 근데 북쪽은 유목민족의 왕들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제시하기는 애매하고 새로운 이제 유입된 종교인 불교를 중심으로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곧 부처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규모 석굴 사원을 만들거든요. 특히 북이 때 만들어진 윙강 석굴이 유명한데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 때 뭐 팔뚝이 굵다느니 하는 그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게 북위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도사. 인도사는 여러분 이 한 페이지가 끝이에요. 사실 뭐 그 아리아인의 침입 이런 거는 그 4대 문명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인도사는 제발 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도사는 그 아리아인이 침입하고 철제 무기가 전파가 되면서 교육이 증가하고 뭐 그 상공업이 등장하겠죠. 철기가 등장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상업을 담당하는 바이샤가 성장을 했는데 카스트제에서는 신분 차별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가 등장해서 불교를 창시한 거죠. 석가모니라고도 하죠. 이 석가모니가 이제 말하는 거는 모든 고통은 어, 그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나오니까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세요 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왕국들을 다시 다 통일을 했는 게 마우리아 왕조예요.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맞이한 게 아소카 왕이고요. 이 아소카 왕 때 좀 특징적인 게 아소카 왕은 땅덩어리를 넓히고 칼린가라는 곳에서 전투를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전쟁 너무 많이 했나 앞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할게요 라고 선포를 하고 그때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상자부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소카 왕 죽고 나서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마오리아 왕조도 분열이 되고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다시 다 통일하는 게 쿠션 왕조입니다. 쿠션 왕조는 이제 그러니까 이란계통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때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이 카니슈카 왕이고요. 카니슈카 왕은 생각을 한 게 나는 불교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건데 근데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하고 막 그거 하기 바쁜 사람들은 해탈을 못해.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제합시다. 그 모든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 불교로 바뀌는데 이걸 대승불교라고 하고 부처를 신격화하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을 제작할 때 불상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문제잖아요. 쿠션 애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했잖아요.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고 이게 망하고 등장한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죠.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 동서융합 정책으로 그리스 문화가 전파가 되었고 그러면서 등장한 게 헬레니즘이라고 했어요. 즉 헬레니즘 문화를 받은 애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간다라에 있는 요소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있었던 거, 부처상이 뭐 그리스 옷을 입고 있다는 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쿠션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또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다시 다 통일하는 게 굽타 왕조입니다. 이 굽타 왕조는 굽타 왕조 때 이제 인도 북부를 다시 다 통일하고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이 찬드라 굽타 2세예요. 이 찬드라 굽타 2세 때가 됐는 이 굽타 왕조의 특징이라고 하면 불교는 위에서 계속 제시를 했지만 불교도 더 이상 신선하고 새롭지 못해요. 그리고 불교도 똑같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도는 뭐 불교가 나오고 했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는 브라만교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만교 플러스 브라만교에 불교 요소도 섞였고 그 다음에 민간 신앙도 섞인 정말 지극히 인도스러운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도의 종교라고 하는 말로 힌두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힌두교를 중심으로 그냥 왕이 왕권강화도 하고 사람들을 통합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굽타 왕조의 특징 뭐 두 개를 말하려고 하면은 힌두교와 인도 고전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애초에 수업 때도. 그리고 이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나왔다 보니까 카스트제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법제화시키거든요. 법으로 만들어요. 그게 만우법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굽타 왕조의 또 다른 특징인 인도 고전 문화가 있는데 요쯤 가면은 이제 각자 왕국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자 또는 언어를 만들게 되는데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자와 언어를 만들었던 소리는 자기들이 다른 집단과 다른 특정한 뭐 집단이라는 뭔가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어라는 문자 또는 언어가 등장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었는 서사시가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술은 헬레니즘과 인도가 섞였던 간다라의 인도 요소가 더 섞인 거죠. 이전에는 그리스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 옷을 입지 않고 이제 진짜 인도 옷을 입고 있는 그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굽타 양식이었고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아잔타 일로라 석굴 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자연과학 수학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영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를 정리하고 다 통합시킨 거는 수예요. 수 때 이제 중국을 다시 다 통일한 다음에 수문제 때 과거 시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양제 때가 되면은 뭐 대규모 토목공사 뭐 대운하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도 많이 나가요 밖으로. 대표적인 그 고구려 원정 고구려를 때려 부수러 갔는데 근데 졌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전쟁이나 하고 이건 좀 말이 되냐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서 수는 좀 빨리 망해요. 수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수 문제 때 과거제를 실시했고 수양제 때 대운하를 완성했다. 요거 그 다음에 수가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당나라.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 태반이 당나라 문화라서 당은 좀 자세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 고조 때 이제 당을 만들고 당 태조 때 이제 율령 체제를 정비하고 동돌고를 복속한 다음에요. 당 고조 때 서돌고를 복속하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이거 뭐 당고 태종, 당고종, 뭐 동서 이거 뭐 외우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동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있거든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데 멀리 있는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친구는 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멀리 있는 친구하고는 저거 뭐냐 같이 손잡고 하하호호 하면서 가까이 있는 친구 같이 때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동쪽에 있는 돌고리 당나라 바로 위쪽에 있는 거고 서쪽에 있는 돌고리 당나라보다 멀리 있는 데예요. 그래서 동쪽부터 때리고 서쪽을 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8세기 무렵에 안사에는 안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거 이후로 절두사들이 막 성장을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관하고 관료 사이에서 다툼도 일어나고요. 뭐 농민 반란도 일어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가 좀 절두사 주전총한테 결국엔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삼성육부제와 주현제라는 그 율령체제가 진짜 중요한데 율령체제는 그냥 당나라의 그러니까 율령체제는 통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통치했냐? 삼성육부는 그 국가 정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이 맞나 아닌가 한번 검토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가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는데 성이 색이잖아요. 말 그대로 성 뒤에 붙었는 게 그래서 삼성이고요. 그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 6개의 부는 실행 부서 안에 6개의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육부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징병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일단 당나라 때는 사람들이 농사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밭을 준다라고 해서 균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받은 걸 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조용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역도 그러니까 징역? 징병을 시키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징병을 시켜요. 그게 부병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균전제가 근데 이것들을 돌아가는 게 결국 균전제를 바탕으로 조영조와 부병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금 내기도 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땅들을 자꾸 그 가진 사람들이 더 뺏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전제가 붕괴가 되면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의 문화는 국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거 죄송해요. 방금 마이크를 떨가서 수도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경교라고 하는데 네스토리우스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계통 뭐 이런 것들 등 진짜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수용해요. 수도에. 그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불교 수준이 올라가기도 했고 도교는 황실 보호 아래 성장했고 그리고 유학이 중요한데 이전에 한나라 때까지는 저거 훈구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 때 사상 탄압을 당하면서 경전이 훼손되었으니 그 경전을 복원하는 의미에서 훈구학이 발달되었는데 그런데 그거 수 문제부터 과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제를 위해서 모범 답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면서 글을 제시했을 때 이거 틀렸다라고 제시하면은 근거가 뭔데요? 라고 말할 거니까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정리된 해석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왔는 게 오경정이라는 책입니다. 당나라 때인데, 그러니까 훈고학, 그러니까 복원 사업이 끝난 거예요. 5개의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모범 답안집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니까 훈고학이 그 정점을 찍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나라 때를 기점으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요소가 4개가 있습니다. 한자, 유교, 율령, 불교 이 4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리고 또
우리가 대신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제일 세니까 중국 걸 받아들였고 우리가 중국 무슨 속국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제일 잘 사는 나라 따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거 여러분들이 장원영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막 유명하고 이쁘고 뭐 잘생긴 사람들 따라하는 게 그 사람들 꼭 그거 그 사람들 미치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니까 잘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장원영은 아니니까 장원영스럽게 하되 뭔가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게 있으면은 그거대로 뭔가 변형을 시키겠죠. 그런 느낌으로 동아시아 문화권도 당나라의 요소를 받아들이되 삼성육부를 뭐 삼성육부 주현재 군현재 뭐 이런 것들 뭐 주현재 뭐 균현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되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을 하겠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일본이 여러분들이 가깝지만 먼 나라예요. 일본어가 골 때리는 게 한자로 적혀있는데 한자로 읽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힘들어해요. 아마 위진남북조랑 일본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요소들인데 보통 일본은 야요이 시대,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이렇게 크게 네 개를 잡아놓고 특징들만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일단 야요이 시대는 중국과 한반도에서 선진 기술이 전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보통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루트를 받는데 일본은 청동기라고 하는 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진 않았어서 이제 한반도랑 중국 쪽에서 청동기 만드는 기술과 철기 만드는 기술이 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했다고 동시에 적혀 있고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나마 나라 같은 나라가 좀 형성이 제대로 돼서 통합된 게 야마토 정권이에요. 야마토 정권 때 그렇게 한 다음에 중앙 집권을 시도했던 게 뭐 아스카 시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있었던 문화가 아스카 문화고 그 다음에 근데 아스카 시대는 그 왕하고 귀족이 왕편인 귀족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했다고 보면은 왕이 중심이 되어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했는 정치 개혁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리고 이 다이카 개신이 있으면서 이제 나라 같은 나라,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가 거의 완성이 되었으니 국호와 칭호를 새롭게 정비를 하거든요. 국호를 일본이라고 하고 칭호를 천황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수도를 장안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모습을 따라했는 게 이제 헤이조쿄거든요. 사실 뭐 사실 당나라의 장안의 뭐 모습을 따라했는 것들은 동아시아에 엄청 많습니다. 그냥 나라 지역에 만들어진 헤이조쿄 성에서 통치했는 시기를 이제 나라 시대라고 하고요. 이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불교를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불교 사원이 뭐 도다이지라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 헤이안 시대는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좀 붕괴가 되면서 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귀족들의 힘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 뭐냐 중앙집권이 붕괴가 되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중심으로 땅을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무사 세력이 되고요. 그리고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뭐 그 당나라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우리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래라고 했던 게 국풍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슬람. 이슬람과 크리스토교 하면 끝입니다. 1시간도 안 걸렸어.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신난다. 자, 이슬람 세계화 문화 쪽을 보면요. 이슬람은 여러분들 그거 순서가 일단 이슬람이 성립이 되고 배경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비잔티움과 사상왕조가 서로 싸웠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메카의 상인인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었다. 예, 이슬람교 창시되는 과정이었고 그 무함마드가 있을 때 무함마드가 자꾸 갈굼당하니까 근거지를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했죠. 이걸 헤지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아라비아 반도를 막 점령을 했는데 그리고 무함마드 죽고 나서 칼리프 누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선출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정통성 있는 칼리프다라고 해서 정통 칼리프 시대였고 칼리프 선출했는 시대죠. 그런데 4대 칼리프인 알리 때 그거 암살을 당하고 칼리프는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되냐? 우리 그거 이슬람에서 가장 강한 가문이 해먹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독점하는 우마이야 왕조 시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마이야 왕조를 동조하지 않았던 시아파와 아니야 그거 우마이야가 괜찮아 라고 있는 수니파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되고,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을 우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에게 불만을 가진 비아랍 계통도 성장하게 되고요. 다만 우마이야 왕조는 나름 잘 싸워서 스페인 땅까지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우마이야를 안 좋아하는 시아파와 비아랍인 애들이 힘을 합쳐서 우마이야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요. 그게 아바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차별받는 애들이 하려니까 아랍인 우대 정책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바스 왕조는 동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탈라스 전투를 하는데 당나라랑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당나라의 종이 만드는 기술인 제지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지술은 나중에 유럽에까지 전파가 돼요. 이 아바스 왕조가 수립되고 나서 한 6년 뒤에 아바스 왕조가 아닌 나는 우마이야 왕조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우마이야 세력의 뒤를 이은 세력들이 이 스페인 땅,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만들고, 그 다음 아바스 왕조가 그거 말했던 게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직계만 된다라고 했으면은 진정한 직계인 무함마드 딸의 후손인 우리가 진정한 칼리프다라고 하는 파티마 왕조도 수립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바스 왕조 수립되고 후 우마이야 왕조 수립되고 파티마 왕조 수립이 되는데, 이 아바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칼리프가 3명 있었다. 그 다음에 라고도 하죠. 아바스 왕조와 우마이야만 하면은 칼리프가 2명인 거고 파티마까지 하면 칼리프가 3명 있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제 힘이 슬슬 빠질 때 투르크족이 이제 힘을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장악하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힘이 좀 센데 니네한테 지배 당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아바스 왕조가 알겠다. 그러면은 칼리프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의 권한을 너희 투르크 애들한테 줄게. 대신에 우리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칼리프의 역할이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로 한정되게 됩니다. 이런 순서들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리프라고 하는 거를 기점으로 이슬람이 어떻게 변해했는지를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슬람 문화는 이슬람 상인이 중심이 돼서 했으니까 이슬람은 상업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쿠란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경전이 당연히 이슬람의 생활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했고 탈라스 전투로 제지술이 전파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의학에서는 이븐 시나가 의학 전범을 저술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 프랑크와 비잔틴 제국, 이거는 유럽에서 있었던 거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동서로마가 이제 테오도시우스 때 분열이 되고 나서 이제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날씨가 추우니까 훈족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훈족과 로마 사이에 있었던 게르만 친구들도 내려오고, 게르만이 로마 쪽에서 섞여서 살았는데 그 서로마는 게르만 출신인 용병 대장의 반란으로 빨리 망하고, 동로마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근데 서로마 멸망한 다음에 그 땅에 여러 게르만 국가들이 세워졌으나 오래 갔던 거는 프랑크 왕국이었고, 그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은 오도 아케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슬람 세력이 침입을 해놓으니까 얘네들을 격퇴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쳐요. 그리고 이 물리쳐는 장군의 아들이 교황한테 딜을 치는 거죠. 내가 힘 제일 세니까 내가 그거 왕하고 싶어 라고 해서 교황이 네가 왕해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카롤루스 가문이 프랑크 왕국의 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제 이슬람을 격퇴했던 장군의 손자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습니다. 이 아저씨가 카롤루스 대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러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안 하는데, 이슬람을 때려 부순 장군하고 그 다음에 카롤루스 가문이 이제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었는 사람하고 카롤루스 대제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입니다. 그래 헷갈리지 말길 바래요. 카롤루스 대제는 손자예요.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 때
그거 로마, 프랑크, 크리스트교 문화의 융합을 시도했고 그러면서 궁전과 수도원 등에 학교를 세웠다는 점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는 프랑크 왕국도 세 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 쪽에 있을 때 특징은 프랑크 왕국은 프랑크 왕은 정치적 지도자고 교황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주요 사건을 이거는 비잔티움 제국 할 때 합시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했고 소로마 땅을 대부분 다 회복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 비잔티움 물론 시간 지나면은 금방 또 이 땅들 다 없어집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황제가 교회의 지도자이자 정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있는 교회는 중심지가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크랑 비잔티움 있을 때쯤 되면은 중심지가 한 2개 정도로 줄거든요. 로마랑 저희 콘스탄티노폴리스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서쪽 교회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쪽 교회로 지도자가 2명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런데 서쪽은 종교만 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 동쪽은 종교의 지도자이자 정치의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고 중심이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하나지만 그때는 2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건이 한 개가 있었는데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성상숭배를 하지 마라. 이거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포를 때린 거죠. 성상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 위인들을 조각상이나 그림 같은 거 막 달고 다녔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이 있었던 서쪽 교회에서는 아니야 우리 이거 꼭 필요해라고 하면서 종파가 아예 갈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중심지가 2개였지 하나의 종파였는데 이제는 진짜 종파가 2개로 갈린 겁니다. 그러면서 서쪽에 있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리고 동쪽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 정교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적 특징을 보면요.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어가 공용어일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섞었는 비잔티움 양식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거는 성소피아 성당이 있고요. 그 성소피아 성당 안에 있는 모자이크도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도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의 뒤를 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제국의 뒤를 이은 제국이다 보니까 로마 법을 집대성을 해요. 이게 되게 막 혼란스럽게 분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4권의 책으로 다 통합을 시키는데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고요.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와 죽을 뻔했다.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숨찬다. 배고프다. 와 여러분 이거 1시간도 안 걸려요. 사실상 정리하면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시험 문제가. 그리고 제가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이거랑 시험 문제 이것만 봐도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거 봤거든요. 맞출 수 있어요. 다 이것만 진짜 칙살나게 외워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거 정리된 거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이거를 다 외우는 거랑 적용시키는 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이거를 단순히 외우기만 해서 적용 못 시키면 못 풀 것 같은 문제는 3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3문제만 틀려도 여러분들 90점이라 의지가하면 그러니까 저거 포기하지 말고 한번 정리해서 꼭 보시길 바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파일은 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다 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이상입니다.